백낙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남북 관계라든가 한반도 정세, 또 국내 정세 이런 문제 가지고 주로 쓴 소위 사회 비평서죠. 사회 비평서를 되돌아가서 한동안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그걸 다뤄볼까 하는데요. 오늘 첫 손님으로 모신 분은 현재 창비교육의 출판본부장, 곧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지만은 이지영 국장입니다. 창비에 오래 있어서 적어도 뭐 인연이 많습니다. 또 학구열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대학은 서문학과를 나왔는데 지금 또 방통대학 가서 영어영문학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직장에 다니면서 공부하려니까 아직 졸업은 못한 것 같은데. 졸업했습니다. 했어요? 네. 축하합니다. 네, 늦었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비교육에서 콘텐츠 3본 부장을 맡고 있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5년 창비에 입사해서 개간지, 청소년 인문교양 등의 분야의 책을 좀 만들어 오는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선생님께서 편집인으로 직접 활동하시고 직원들 합평회를 주재하시던 시절에도 제가 개간지에서 일했던 것을 조금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는데요. 그간 구독자로서 백낙청 TV 이렇게 시청만 해오다가 출연하게 돼서 조금 영광이고 긴장되기도 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책이 저희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인데요. 이 책은 사실 1994년에 초판이 나왔고 제가 지금 들고 나온 책은 2021년에 출간된 개정판입니다. 선생님의 다른 책도 그렇지만 제목에 여러 가지가 좀 담겨 있는데 제일 먼저는 선생님의 주요 사상인 분단체제론의 뿌리가 담긴 최초의 단행본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의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생님 좀 전에 이 백낙청 TV의 메인 코너인 공부길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 책의 머릿말에서도 이 공부길의 어떤 유래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실 공부길이라고 하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설렘을 주는 말이라는 선생님 의견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주제넘게 돌이켜 본다면 선생님의 공부길은 민족문학론과 리얼리즘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분단체제론, 이중과제론, 그 다음에 변혁적 중도주의,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개벽 사상으로 이어져 오고 좀 뻗어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공부길이 뻗어나가게 된 계기랄까요? 이런 이야기들 조금 더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하게 뻗어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자님을 추앙하는 한 인간으로서 사람이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보다 당신을 일컬어서 일이관지한다는 표현을 쓰셨죠. 하나로 쭉 꿰뚫는다. 저는 이제 그런 경지에는 못 갔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말씀하신 민족문학론, 리얼리즘론, 분단체제론, 변혁적 중도주의론, 이중과제론, 그리고 개벽사상 이르기까지 뭔가 일관되게 뭘 추구하는 이제 그런 몸가짐을 갖고자 하는 게 내 목표예요. 그런데 사실 변혁적 중도주의론은 이 책에서는 아직 제대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87년 항쟁 당시에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그 항쟁 노선이 있었는데 하나가 소위 민족해방론이고 또 하나가 민주변혁론, PD라는 거고 그리고는 개량주의라면 개혁주의죠. 특히 이제 87년 그때는 김영삼, 김대중 같은 정치인들이 제야에 있으면서 그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분들을 추정하는 사람들 그것도 다양하지만은 하여간 그런 개혁 세력하고 이 세 개가 결합을 해야겠다 하는 주장을 해왔어요. 소위 삼결합이라는 거는 이번 책에도 나옵니다.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것을 정식으로 들고 나오는 거는 아마 한반도식 통일 현재 진행형인가? 그 책에 가서일 거예요. 분단체제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 다룬 글이 1992년에 쓰신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라는 글인데요. 이 책에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읽으면서 분단체제론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생각보다 역사가 깊구나 이런 걸 조금 새삼 알게 되었었는데요. 가장 초보적인 오해라면 이제 분단체제를 단순하게 이제 남과 북이 대결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게 가장 초보적인 오해일 것 같고 그 다음이라면
분단 체제로는 그냥 무조건 통일하자는 거 아니야? 통일이 최고다라고 외치는 주장처럼, 주의 주장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해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나마 조금 수준 높은 오해라고 한다면 남과 북의 기득권 세력이 어떤 상호 대립하면서 공존해온 시스템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분단 체제의 인식을 위하여만 제대로 읽어도 이 책에 인용된 문장을 하나 말씀드리면 분단 체제가 단순히 남북한 현실의 부정적 측면만을 총괄하기 위한 용어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이후에 이제 분단 체제론을 둘러싸고 여러 논쟁이 이어지면서 제 생각에는 제가 본 바로는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것은 단순하게 분단 극복과는 다르다라는 명제를 사실은 굉장히 여러 번 설명을 해왔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좁은 수준의 이해랄까, 여기에 좀 머무르게 되는 분들이 많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분단 체제론에 대해서 좀 안다, 들어봤다 하는 사람들도. 네. 분단 체제론에 대한 오해가 아직도 이렇게 널리 퍼진 거를 네. 내가 분단 체제론을 너무 열심히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공부가 부족한 탓인 거죠. 네. 들은 사람들의 분단 공부가. 체제론이 내 그 오해의 피해자가 난데 그렇죠. 네. 지금 이국장 말 잘 얼핏 들으면 이게 피해자를 가해자로 둥갑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자 입장에서 약간 소명할 기회를. 그런데 사실은 1992년에 이제 그 글을 처음 창비에 발표를 했고 개간지에 93년에 그 덧글을 썼고 94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 이게 2021년에 개정판이 나왔다 그러지만 사실 개정된 건 별로 없고요. 이게 절판에 되뜨렸어요. 네. 예, 원래 활판으로 인쇄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창비에서 이제 새로 옵셋판으로 조판해서 내줘서 2021년에 나왔 건데 1992년 3년 그 무렵에 사람들이 분단체제론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못한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처음 듣는 얘기인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한 30년을 내 나름으로 열심히 얘기를 해왔는데 여전히 지금 이재영 씨가 말한 그런 오해가 퍼져 있고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30년 전에 담론을 이재영 씨가 다시 들고 나와줘서 고맙기도 하고 또 이 젊은 사람이 무슨 고고학 취미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솔직히 이게 우리 학계가 참 뭔가 이게 좀 문제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후로는 분단체제론에 동조하는 사람도 차츰 많이 생기고 그 단어는 또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전혀 다른 의미로 지금 지적했듯이 다른 의미로 쓰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도 이제 동조하는 일도 꽤 됐는데 주류 학계에서는 여전히 분단 체제에 대한 그러니까 분단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도 점점 어떤 의미에서 줄어들고 있고 특히 분단을 체제로 보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슬픈 스토리죠. 분단 체제가 단순히 남북한 현실의 부정적 측면만을 총괄하기 위한 용어는 아니다라는 대목을 인용을 해주셨는데 나는 이제 그것도 분단 체제를 이해하는데 꽤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분단 체제는 여전히 남북이 대결한 상태에서 남한에서 소위 극우 반공 냉전 세력이 참 바로 하는 그거를 분단 체제라고 해서 그걸 욕하는데 이제 좀 학구적인 냄새를 피워가지고 네. 체제라는 말을 붙여서 욕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내 나름으로는 이게 우리 사회의 좋은 면 나쁜 면을 다 종합적으로 보려는 시대거든요. 분단 체제가. 그래서 그 24면에 인용하신 대목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가지 덧붙일 점은 분단 체제가 단순히 남북한 현실의 부정적 측면만을 총괄하기 위한 용어는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남한에 대해서도 분단 사회로서의 양면적 특징을 강조했거니와 무릇 어떠한 체제건 그것이 체제라는 이름값을 하려면 일정한 지속성, 즉 자기 재생산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배층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도 그 물질 생활을 상당 부분 해결해주는 능력은 물론 어느 정도의 자발적인 수능을 확보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 수 없다. 이 근거가 과연 무엇이며 얼마나 튼실한 것인지는 남북 각각의 현실에 비추어 검증할 일이나, 분단체제가 남북한이 각기 나름대로 이룩한 엄연한 성취를 무시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동시에 하나의 분단체제를 말하는 것은 이러한 성취를 가능케 해준 체제에 대해 양쪽의 기득권층이 얼마간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 즉 살벌한 대치 상태 자체가 남북의 기득권층의 전적으로 살벌한 현실만은 아니라는 취지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남북 기득권층들이 분단체제를 통해서 공생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한 분석이랄까, 이게 체제의 나쁜 점 좋은 점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체제를 이루어서 유지되고 있다는, 이거는 좀 성의 있는 분석이 필요한데 우리 학교에서 그런 성의 있는 노력이 별로 없는 게 참 서운하죠. 백낙청 TV에서 분단 체제론을 다룬 것이 오늘이 처음은 아닌데, 전에 그 이정철 교수가 출연했을 때 선생님께서 분단 체제론에서 론은 영어에서 세어리가 아니라 언설이나 담론에 가깝고, 분단 체제의 존재를 어떤 학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분단 체제를 좀 바꿔보기 위해서 주장한 것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이 공감하고 고개 끄덕이면서 봤었는데요. 그 말씀이 좀 분단 체제론의 실천성을 강조한다면, 분단 체제론의 어떤 이론적인 측면은 이 분단체제 인식을 위하여 그래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보면 최소한 분단 현실에 대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인식이 요구된다라고 쓰신 부분에서 이론적 바탕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강조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론과 실천이라는 것이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히 함께 수행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의 우리는 양쪽 다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현재 저희가 조금 더 연마하고 가다듬어야 될 과제랄까요? 해야 될 일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단체제론이 흔히 말하는 하나의 이론은 아니다 하는 거는, 지금 얘기한 대로 이론과 실천을 분리해서 이론을 잘 만들어 놓고, 물론 그 실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따라오긴 하지만은, 그런 하나의 이론 체계가 딱 서 있는 그런 이론이 아니다 하는 이제 말인데, 그건 이제 나로서는 하나의 제대로 이론 체계를 못 만들어 놓고 하는 변명이기도 하지만은, 이론 따로 실천 따로가 아니라 이론과 실천이 함께 가면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담론으로 표현하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원래 우리 지식의 그 본분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말을 한 것인데, 물론 분단 현실을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분단 체제론이라는 담론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론적 측면이라든가 체계적인 측면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실 분단 현실을 얘기하면서 분단된 한반도 전체의 현실, 남북 각기의 현실, 그리고 이 한반도를 포함하는 전체 세계 체제의 현실, 그런 것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랄까, 또 그런 것을 하나의 체계 속에서 파악하는 그런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원래 우리 동아시아적인 사고로는 이론과 실천의 분리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도를 닦는다 그러잖아. 또 도를 따른다, 길을 걷는다. 길이라는 건 걷는 거 실천이고, 그러나 막무가내로 지멋대로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고, 선인들이 가르쳐 주신 도라든가 또는 내가 스스로 깨달은 도를 밟아 나가는 거니까,
처음부터 이런 거 실전에 함께 가고 있고, 우리가 분단 체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게 이제 내 취지죠. 근데 이제 요즘 시국에 우리가 이렇게 분단 체제론이니 뭐 이론과 실전 이러고 있으면은 좀 너무 한가하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론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게 그 남북연합 얘기예요. 사실 이 책이 나오기 전부터 분단 체제를 내가 언급하긴 했지만은, 그 분단 체제 인식과 국가연합 건설이라는 과제를 결부시켜서 내놓은 거는 여기 나오는 그 분단 체제 인식을 위해라는 글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남북 연합에 대한 그때의 구상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상황까지 오면은 자연스럽게 좀 덜 한가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분단 체제 극복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해 주신 방안이 남북연합인데요.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 큰 진전이라고 평가를 하셨었는데, 분단 체제의 인식을 위하여 이미 그 단초가 나와 있더라고요. 또 백낙청 TV에서 여러 차례 다룬 근대의 이중 과제와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에 실린 어떤 남북연합을 만들 것인가라는 글에서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을 거치면서 이미 남북연합은 거선 중이다라는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판문점 선언 이후에 사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평화를 우선시하는 주장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통일을 배제한 아예 평화 공존, 아니면 통일보다 평화로 가자,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이 조금 쏟아져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최근에는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잠잠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남북의 대결 구도가 좀 심화될수록 이런 평화를 우선시하는 주장들이 참 편의적이고 되게 근시안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정말 오랫동안 남북관계 변천을 지켜봐 오셨는데요. 최근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남북연합이 뭐 최선의 방안이다라는 생각에는 변함 없으신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덮어놓고 그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저 친구가 이제는 요즘 시국 돌아가는 걸 보면은 남북연합이라는 게 무슨 뜬금없이 들리기도 하는데, 지가 한번 해놓은 거니까 계속 우긴다. 이제 그런 말을 들을 소지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현 시국 얘기를 더 자세히 하면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또 거기에 이제 토를 달 건 달고 그래야겠죠. 근데 지금 지영 씨가 어떻게 보면 한 30년에 걸친 시기를 두고서 한꺼번에 쫙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몇 가지 이렇게 조목마다 조금 더 짚어볼까 하는데, 첫째는 이 글이 처음 쓰여졌을 때 92년에 잡지에 처음 발표됐잖아요. 그 전에 남북 기본합의서라는 게 남북 간에 채택됐고, 그게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한 최초의 남북 합의였습니다. 7.4 공동성명을 보면은 사반세기 동안 막혔던 남과 북 사이에 대화의 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7개 항의 공동성명이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의 당 조직지도부장 김영주가 같이 서명한 이 공동성명은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평화통일 원칙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군사적인 충돌의 방지, 그리고 서울 평양 간 직통전화의 설치 운영 등 7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부의 명령에 의하여 두 개인이, 그러니까 그거는 상부라는 건 이제 저쪽 김일성이고 이쪽은 박정희라서 뭐 최고 권력자인 건 분명하지만은 그이들 이름도 거론 안 했고 또 국호도 안 썼어요. 그냥 두 사람이 밀사끼리 합의한 거예요. 그런데
남북 기본 합의서는 6.15 공동선언하고 달리 최고 권력자가 직접 서명은 안 했어요. 총리급이 했죠, 그때. 대한민국 총리 아무개,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아무개, 이렇게 한 최초의 합의서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그 해에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기본 합의서를 하고 나서 가입한 게 아니고 유엔 가입을 하고 나서 이 합의서를 채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엔에 가입했다는 거는 세계 무대에 두 개의 별개의 주권 국가로서 동참했고 그렇게 공동 등장하는데 서로 간에 합의가 있어서 됐던 거예요. 그러고 와서 남북 간에 이제 이 합의를 보기를 국제 무대에서는 국가 대 국가, 완전한 두 개의 독립 국가로 활동하게 됐지만은 우리 관계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잠정적, 특수한 관계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 다시 말하면은 아직 통일 국가는 아닌데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전제로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게 잠정적인 거다. 네. 특수한 관계다. 그게 국가연합에 해당하는 얘기 아니에요. 국가연합이라는 게 통일 국가도 물론 아니고 연방 국가도 아니에요. 국가연합이라는 거는 연합국가. 그러나 완전히 남남은 아니다. 네. 이미 국가연합 구상이 거기에 합의가 됐어요. 네. 그러고서 이제 그걸 조금 더 명시화했다 그럴까? 까발겨서 예, 한 게 내 글이고 6.15 공동성명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갔는데 굉장히 모호한 표현을 썼죠. 우리 이 두 사람이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북은 여전히 연방제를 주장하는데 그 김일성 주석의 유언이거든요. 네. 연방제가.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이걸 함부로 버리지 못하지만은 거기다가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참 묘한 수식을 달아가지고 낮은 단계 연방제와 남쪽에 주장하는 연합제.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남쪽의 공식 노선은 국가연합이었습니다. 그 연합제하고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해 나가자. 이제 이렇게 합의를 봤던 것인데 2018년에 판문점 선언 또 싱가포르 회담, 트럼프 북미 회담 이런 걸 거치면서 남북연합 건설이 진행 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구체적인 실행이 시작된 건 나는 노무현 대통령 때 14선언 때. 저는 이번 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남북 경협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인식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었던 것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많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6.15 공동선언의 어떤 원칙 선언을 실행에 옮길 여러 가지 방안을, 구체적인 방안을 그때 합의했고 그게 노무현 정권 말기에는 실체는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했다가 이제 이명박 들어오면서 중단이 됐다가 네. 2018년에 이제 그런 그 남북 관계가 다시 호전되면서 내가 뭐 화려하게 재출발했다 그랬던가 뭐 그런 표현 썼을 거예요. 그때 뭐 진행이 시작된 건 아니고 진행된 지 꽤 오래인데 이게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과정이다가 2018년에는 참 정말 아주 멋지게 재개가 됐고 그게 지금 중단된 상태이란 말은 맞아요. 맞지만은 긴 역사를 볼 때는 나는 이게 가다서다가 반복되면서 진행되는 그 과정의 일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남북연합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죠.